자, 30일강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 마지막 단원입니다. 한국 현대사는 항상 마지막 단원은 평화 통일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 기준으로는 남은 과제가 미래의 평화 통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이 남북이 분단되는 과정 살펴볼 거고, 이 분단을 좀 가속화시켰던, 갈등을 더 유지시켰던 6.25 전쟁 전개 과정 볼 거고, 각 정권별로 통일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었는지 구별하는 것이 이쪽 단원의 핵심입니다. 먼저 남북 분단 과정이에요. 원래 이거 1시간짜리인데 간략히 소개하면은 8월 15일 날 45년 광복을 맞이하죠. 그리고 북쪽에는 소련, 남쪽에는 미국, 이렇게 38선을 기준으로 소련과 미군이 들어옵니다. 자, 38선 기준으로 북쪽에 소련군이 들어오고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와서 한반도에 남아있는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서 들어오는데, 이 38선이 38도선이죠. 분단선이 될 줄 몰랐죠. 그래서 각각 소련, 미국이 각각 통치를 하죠. 그리고 이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스크바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영국까지 해서 세 나라가 모여서 한반도 문제를 결정하게 되는데, 세 가지가 결정이 돼요. 이것을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라고 하는데, 세 가지 살펴볼게요. 임시 조선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해주자. 그러니까 나라를 세워주겠대요. 일단 임시지만. 그리고 미국 소련 공동위원회를 설치해서 이걸 논의하자. 그리고 최고 5년 동안의 신탁 통치를 해주자. 신탁 통치란 말은 강대국이 아직 우리 한반도가 우리 민족이 어떤 독립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고 보고서 최고 5년까지만 신탁 통치, 대신 통치를 해주자. 요 세 가지가 결정된 것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입니다. 그래서 민주정부 수립해주자, 신탁 통치를 최대 5년간 하자. 그래서 예정대로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립니다. 하지만 미국과 소련이 각각 유리한 주장을 하다가 이것은 결렬이 돼버려요. 그래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제를 어디로 넘기냐면 유엔으로 이관을 시킵니다. 근데 유엔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냐면 한반도에서 총선거를 해라. 총선이란 말은 국회의원을 뽑으라는 거예요. 국회의원을 뽑아서 헌법을 만들고 나라를 구성해라 라고 결정이 내려진 거죠. 근데 북측에서 이걸 거절하면서 남쪽에서만 5월 10일 날 총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만 5월 10날 우리 민족 최초의 보통선거인 50총선거가 열려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뽑고, 그리고 이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발표하고, 그 헌법에 근거해서 나라가 생겼으니 그것이 현재 우리의 나라인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광복이 45년 8월 15일이었죠. 대한민국이 48년 8월 15일, 딱 3년 만에 민주공화정 정부인 대한민국 수립이 된 거죠. 그리고 북한도 기다렸다는 듯이 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북한 정권이 수립이 되죠. 그래서 우리 남한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이승만, 북쪽은 김일성이 수상이 되면서 남과 북이 분단이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 우리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남북한 통일된 통일정부를 주장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단독 정부를 주장하는 사람은 이승만입니다. 정읍발언이라고 해서 전라북도 정읍이란 도시에서 단독 정부 세우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이승만의 정읍발언인데, 통일정부를 기대하나 여의치 않게 되었다. 우리는 남쪽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자라고 해서 이승만 씨가 단독정부 쪽에 무게가 실리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거랑 좀 상반되는 주장이 남북협상에서의 김구가 내뱉었던 단어예요. 이 남북협상은 뭐냐면 50총선거가 열리면 남한만의 정부가 들어서고 북한도 별도로 정부가 들어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50총선거 자체가 어떤 남북 분단의 현실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50총선거에 반대하면서 남북 협상이 벌어집니다. 김구가 38선을 넘어서 북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을 설득해서 통일 정부를 만들고 싶어서 북쪽으로 넘어가 협상을 하게 됩니다. 이걸 남북 협상이라 그러는데, 남북 협상으로 올라가면서 김구가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는 글을 발표를 해요.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선에 베어 쓰러져 죽을지언정 단독 정부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보면은 요 이승만과 김구를 라이벌로 두는데 이승만은 보통 단독 정부를 주장했다. 김구는 통일 정부를 주장했다 해서 비교되게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협상 같은 경우는 통일 정부, 또 여기 신탁 통치 있죠? 다른 민족이 우리 민족을 통치해주는 부분을 두고서 우리 민족이 또 좌익과 우익으로 나눠져요. 좌익은 신탁 통치 결정을 지지하고 우익은 신탁 통치를 반대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둘로 쪼개지는 움직임을 좌우합작 운동이라고 해서 좌익의 여운형, 우익의 김규식이 손잡고 좌우합작 운동을 펼쳤는데 이것도 통일정부 움직임이라 할 수 있겠죠. 또 제주도 4.3 사건도 통일정부를 위한 움직임이라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50총 선거에 반대하면서 제주도에서 사회주의자들 일부가 속된 말로 빨갱이들 일부가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럼 이거 진압해야 될 거 아니야. 이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죄 없는 제주도 도민들이 학살당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이 제주도 4.3 사건 관련지어서 제주도 인구가 10%, 한 3만 명 정도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 4.3 사건 50총 선거에 반대하면서 제주도 일부 사회주의자들이 폭동을 일으켰는데 그 진압 과정 속에서 무고한 죄 없는 사람들도 많이 학살당했다라는 거. 여수 순천 11구 사건은 제주도 4.3 사건의 연장선상입니다. 제주도에서 폭동이 일어났으니까 이거 진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라도에 있는 여수 순천에 있는 군인들을 하여금 이 제주도 4.3 사건을 진압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여수 순천에 있던 군인들 중에서 사회주의자들이 잠입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부 사회주의자들이 제주도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여수 순천에서 또 다른 폭동이 벌어집니다. 이거 역시 진압해야 되잖아요. 이거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또 여수 순천에 죄 없는 무고한 시민들이 또 역시 학살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수 순천 11구 사건 자체가 50총 선거를 반대한 건 아니지만 제주도 4.3 사건과 연관 지어서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50총 선거는 열렸고 대한민국 산생, 북한 탄생, 그래서 남과 북이 분단되었죠. 근데 남북이 분단되었을 때 이것을 더 고착화시킨 사건이 6.25 전쟁입니다. 남북 전쟁이죠. 배경 볼게요. 38선을 기준으로 미국 소련 들어와 있었는데 얘네들이 철수합니다. 근데 이 38선 이 부근에서 꾸준하게 국지전이 있었어요. 국지전은 부분적으로 전투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일성이 전쟁 준비를 합니다. 소련한테 무기 지원을 약속받았고 중국으로부터 군대 지원을 약속을 받습니다. 근데 이 6.25 전쟁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 에치슨 선언입니다. 에치슨은 미국 국무장관 이름인데 이 에치슨이라는 장관이 선언을 해요. 라인을 설정하는데 지도로 대략 그리면 이렇게 돼요. 일본이 있고 미국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요 일본을 포함한 이 선 안에서 벌어지는 국제적인 분쟁은 미국이 개입하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 선 바깥에서 한반도도 포함되죠. 이 선 바깥에 있는 국제적인 분쟁은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 방위선에서 한반도가 제외되었죠. 그래서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뉘앙스를 풍기는 선언을 에치슨 선언, 이게 선이기 때문에 에치슨 라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은 전쟁을 준비 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에치슨 선언이 발표되고 이 선 바깥에 있는 한반도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해버리니까 이 선언을 계기로 북한군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6.25 전쟁은 이 전개 과정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네 시기 지도도 일본어 넣어놨는데 첫 번째는 북한이 남침입니다. 남침이라는 표현을 잘 이해해야 돼요. 남쪽으로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습에 우리가 낙동강, 부산 일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리고 두 번째 시기는 남한이 반격을 가합니다. 유엔군이 들어오는데 총사령관 맥아더가 들어오고 인천 상륙작전을 기획을 해서 성공을 하죠. 그래서 38선을 넘어서 북쪽으로 진격을 해서 압록강 위협까지 쭉 치고 올라가요. 근데 이제 압록강 넘으면 중국이잖아요. 중국이 국경을 맞대기 부담스러우니까 중공군이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중공군의 개입과 빠르게 남하하는 부분에 있어서 흥남에서 철수작전이 벌어지고 서울을 다시 빼앗기고 서울을 비우고 탈출하는 일사후퇴라는 것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두 번 빼앗긴 거죠. 처음 북한의 남침 때 1기 때 빼앗겼고 여기 회복했다가 다시 한번 중공군의 개입으로 서울을 빼앗기고 후퇴를 하는데 이것을 일사후퇴라고 해요. 네 번째는 다시 반격을 어느 정도 해서 38선 부근에서 전투가 벌어져요. 그리고 소련군의 제의에 의해서 휴전협상이 벌어집니다. 근데 휴전협상이
51년도 제의했는데 53년도에 타결이 돼요. 2년 동안 끌었는데 쟁점이 생깁니다. 포로를 어떻게 교환할 것인지, 휴전선은 어떻게 위치를 지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쟁점이 생기면서 2년 동안 끌면서 이때 고지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휴전선 설정 문제를 두고 나중에 원래 38선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현재 싸우고 있는 전선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했을 때 후자, 현재 싸우고 있는 전선을 휴전선으로 하는 것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현재 싸우고 있는 전선을 더 많이 확보를 해야지 더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지 하나를 두고서 하루에 뭐 7번이 주인공이 바뀔 정도로 치열하게 고지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 이 4기 때의 특징이에요. 이때 앞선 시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때 죽게 되죠. 그리고 끝내 53년 7월 27일 날 6.25 전쟁은 중단이 됩니다.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휴전, 정전, 멈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랑 다르게 지금 전쟁을 쉬고 있는, 잠깐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이렇게 전개 과정 시험 잘 나오니까 알아두고, 결과는 뭐 사람들 많이 죽었고 완전히 황폐화되죠. 그리고 이산가족 발생했고, 그리고 분단이 고착화 돼요. 북한의 김일성이나 남쪽의 독재자들 있죠. 이런 독재자들이 독재 정권을 이용해 먹습니다. 북한을 이기기 위해서, 남한을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빨갱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이제 6.25 전쟁 때문에 북한 사회주의 체제가 싫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독재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빨갱이 간첩으로 몰아서 죽이는 사례도 많이 생깁니다. 실제로 뭐 간첩도 있었겠지만 자기한테 저항하면은 빨갱이로 뒤집어서 씌우는 일이 비일비재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주한미군이 주둔합니다. 한미상호 방위조약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역할도 하지만 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어떤 전략적인 위치 때문에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되고 지금까지도 있죠. 지금 평택으로 내려와서 주둔하고 있죠. 이것이 6.25고 전개 과정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단계는 북의 남침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보다시피 낙동강 전선까지 쭉 빨간색 북한 애들이 치고 내려오죠. 그리고 유엔군이 참전을 합니다. 메가더를 비롯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인천 쪽으로 쭉 올라갔죠. 인천 상륙작전 성공을 하고 38선을 넘어서 반격을 해서 북쪽으로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서울 수복하고 압록강까지 가서 전쟁이 끝나는 줄 알았죠. 하지만 중국군이 개입을 하죠. 중국이 개입하면서 여기 흥남이라는 도시가 있죠. 흥남에서 파란색이 이렇게 내려오죠. 배 타고 탈출하는 모습이에요. 중공군이 이렇게 삥 둘러싸고 워낙 빨리 내려와가지고 고립이 됐던 것이 이 흥남 쪽이에요. 그래서 흥남 부두에서 철수작전이 성공을 하고 서울도 빼앗겼죠. 서울도 다시 한번 빼앗기면서 일사후퇴하고 그러다가 다시 반격을 가하면서 서울을 재탈환하고 나중에는 이게 38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격렬하게 전투가 벌어지죠. 그러다가 휴전협정 중에서 이 휴전선 문제, 현재 전선을 휴전선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치열한 고주전투가 벌어지고 53년 7월 27일 날 현재 전선에서 원래 38선보다 약간 동쪽은 올라가고 남쪽은 내려오는 이러한 현재의 휴전선이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전개 과정을 이 지도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엔 각 정권별로 있었던 통일을 위한 노력 사례를 볼게요. 이승만 때는 남과 북이 분단한 직후였어요. 북진 멸공 통일을 주장했습니다. 해석을 하면은 북한으로 진격해서 공산당을 멸망뜨리고 통일하겠다. 그러니까 무력으로 북한 애들 무너뜨리고 통일하겠다라는 거예요. 무력 통일. 실제로 그런 주장하다가 6.25 전쟁 땅 터지고 막 밀렸죠. 말로는 북진 명령을 통일했지만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파죽지세로 밀리고 유엔군 덕택에 우리가 만회할 수 있었죠. 그러다가 이승만이 4.19 혁명으로 무너졌죠. 그리고 장면이 들어섰죠. 장면 때는 통일운동이 활발히 벌어집니다.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런 표를 내세워요.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그래서 학생 중심의 회담 같은 것도 추진을 하고 통일운동이 활발히 벌어졌었는데 갑자기 5월 16일 날 군인들이 등장하죠. 5.16 군사정변으로 박정희가 등장했습니다. 근데 박정희 독재는 했지만 통일에 있어서 엄청 큰 업적을 하나 남깁니다.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걸 발표해요. 여기 최초로 써 있죠. 남과 북이 분단 이후에 통일에 대해서 최초로 합의한 선언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해서 3대 원칙을 제정했어요. 여기 써 있죠. 7.4 남북 공동성명. 여기 보면 사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후락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때 중앙정보부장
박정희 오른팔이었는데 이 사람이 비밀리에 북한 평양으로 가서 김일성을 만납니다. 또 김일성도 관료를 보내서 이 관료가 우리 남한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죠. 그래서 서로 통일에 대해서 3원칙을 확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7월 4일 날 발표해요. 기습적으로. 그래서 통일은 자주적으로 하자, 평화적으로 하자, 민족적 대단결로 하자. 요 세 가지 원칙이 제정이 됩니다. 자평민 꼭 알아두세요. 자평민 나오면 7.4 박정희 때 최초의 합의 본거라는 거 무지 잘 나옵니다. 그 뒤에 전두환 때는 이산가족 상봉이 최초로 이루어져요. 남남 이산가족 상봉이 KBS 생방송을 통해서 남쪽에 있는 이산가족들이 만나요. 6.25 전쟁 끝나고 뿔뿔이 다 흩어졌어, 가족들이. 근데 어디 사는지 지금처럼 SNS가 발달된 게 아니라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KBS에서 단순하게 간단히 기획을 했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엄청나게 성황리에 남남 이산가족 상봉이 치러졌던 것이 KBS를 통한 전두환 정권 때예요. 그리고 남북 이산가족이 최초로 만난 것도 전두환 때입니다. 고향 방문단이라 해가지고 몇십 쌍의 그 가족들이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문화 교류도 하게 되고 전두환 때 이산가족 상봉이 남북 처음 있었다라는 거. 자, 노태우 때는 우리 북방 외교 배웠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들하고 수교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하고 교류를 했었던 것이 이제 노태우인데 북한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고 한반도에 비핵화를 하자라고 선언도 했었어요. 근데 뭐니 해도 노태우 때 중요한 건 여기 별표 있지만 남북 기본 합의서. 최초의 합의가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면 두 번째 통일 합의가 남북 기본 합의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합의가 있었어요. 상대방의 체제 인정하자. 우리 남쪽의 자본주의, 북쪽의 공산주의 인정하자. 둘째, 상대를 무력으로 침략하지 말자. 불가침, 침략하지 말자. 그리고 교류 협력하자. 되게 요거랑 색깔이 약간 다르죠. 그래서 요거 체제 인정, 불가침, 교류 협력 나오면은 남북 기본 합의서 두 번째 협의라는 거. 그리고 김영삼 때는 남북 정상회담이 약속됐었어요. 남과 북의 짱들끼리 만나기로 약속이 됐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영삼과 북한의 짱이었던 김일성이 만나기로 약속까지 됐었어요. 근데 김일성이 갑자기 죽음으로써 무산돼 버리죠. 그래서 이 남북 정상회담 최초는 김일성의 공으로 넘어갑니다. 김대중의 공으로. 김대중은 햇볕 정책이라고 우리 앞서 배웠었죠. 나그네 옷을 벗기는데 바람처럼 강하게 해서는 나그네가 옷을 벗지 않는다. 그래서 햇볕처럼 따뜻하게 온건적으로 다가가야지 나그네가 옷을 스스로 벗는 것처럼 북한이 지금 고립되어 있고 체제를 위해서 대외교류도 하지 않고 있는데 걔네들을 정상적인 국가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햇볕처럼 따뜻하게 다가가서 열어 제껴야 된다. 그래 놓고 개방시켜 놓고 우리가 평화통일로 나아가야 된다. 그 일환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추진되었습니다. 최초예요. 김일성이 아니고 여기서는 김정일을 만나죠. 김일성 아들 김정일을 만나서 6.15 공동선언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통일에 대한 제대로 된 협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6.15 공동선언인데 둘째 부분이 핵심이에요.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연방제안이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자. 남측의 통일 방안이 연합제예요. 북측의 통일 방안이 연방제인데 약간 달라요. 근데 공통성이 있다고 보자 하면서 서로 접점을 찾아서 어떤 평화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였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6.15 공동선언 요거 하고 이 선언 이후에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개성공단, 북한의 개성 지역에 공단을 설치해서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투여되고 북한의 노동력이 투입이 돼서 공단이 운영이 되었었죠. 그리고 끊어진 철도 경의선이 복구되었고 이산가족 상봉 등이 이어졌었죠. 그러다가 노무현 정권 때 남북 정상회담이 두 번째로 열리고 역시 통일선언 14선언 있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좀 보수 정권이에요. 그래서 이 햇볕 정책이랑 좀 약간 반대 개념이 정책으로 많이 하는 보수 정권인데 이때는 좀 북한하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천안함이 북한의 요격에 의해서 자초됐고 파손되었고 자초가 아니죠.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에 의해서 폭파되었고 연평도 포격 사건에 의해서 연평도가 북한의 대포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었고 박근혜 때는 북한과 사이가 또 안 좋아져서 개성공단을 폐쇄했어요. 여기 빠져있지만 금강산 관광 사업이 있는데 이때 금강산 관광객 중에 북한군이 쏜 총에 맞아서 금강산 사업도 이때 중단이 됐었습니다. 빠졌네요. 문재인 때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민주당 정권이에요. 햇볕 정책을 계승해서 북한하고 또 유화 정책을 펼치죠. 그래서 평창 올림픽이 열렸을 때 북한 애들 참가했었고 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판문점 선언을 한 것이 또 근래의 일이죠. 자, 사진을 볼게요. 자, 통일하면은 세 번의 큰 선언이 있었어요. 요거 시험에 무지 잘 나옵니다. 선생님 일부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리해놨죠. 요 부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6.25 선언 이렇게 안 나와요. 요 사료가 나오니까 사료를 보고 어느 대통령 때인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박정희 때 7.4 남북 공동성명 최초라는 데 의미가 있고 통일의 3대 원칙 제정했었고 남북 기본합의서 노태우 때 체제 인정 불가침 경제 교류 협력 6.15 공동선언은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선언했었던 거 남측의 통일 방안과 북측의 통일 방안이 공통성이 있다고 본 거 그리고 남남 이산가족 상봉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전두환 때 자,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김대중 두 번째 노무현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재인 이렇게 민주당 정권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추진이 되었었죠. 차이가 있다면 이때 김정일, 김정은, 뚱땡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인데 분단부터 봐야 돼요. 남북 분단 과정은 이 순서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분단 이후에 모스크바 회의 통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을 했으나 여의치 않아서 유엔으로 우리 문제를 넘겼고 유엔의 결정에 따라서 남한만의 50총선거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탄생, 북한 정권 수립 이렇게 남과 북이 분단이 되었고 단독 정부를 주장했었던 이승만과 통일 정부를 주장했었던 김구의 입장이 달랐었죠. 그래서 여기 요 사료가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단독 정부, 통일 정부. 그리고 모스크바 회의 내용도 요 사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6.25 배경 중에서는 에치스선은 꼭 알아둬야 되죠. 미국의 요 방어선에서 우리 한반도가 제외되면서 북한이 오판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고 실제로 전쟁이 터졌죠. 그래서 이 지도를 통해서 순서를 알아둬야 됩니다. 북한의 침입으로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고 인천 산업작전으로 반격을 가하고 38선을 넘어서 압록강까지 갔었고 중공군이 개입을 하면서 흥남 철수작전, 서울을 빼앗기고 일사후퇴 그리고 휴전협정 체결이 53년 체결되었었다라는 거 지금 현재도 휴전 정전 상태라는 거 각 정권별로 보면은 박정희 때 최초의 7.4 남북 공동성명 있었고 노태우 때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두 번째 큰 틀의 합의가 있었고 김대중 때 6.15 공동선언이란 큰 틀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제목이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요 사료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요거 나오면 자평민 나오면 박정희 요 표현 나오면 노태우 요 통일 방안이 비슷하다고 나오면 김대중 꼭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3명의 대통령이 북한의 정상들을 만났었다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 통일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는 큰 과제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입장과 또 개개인 입장이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통일을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지만 그건 각각의 어떤 입장인 것이고 이런 우리 민족 입장에서 추진되어 왔었던 부분 이해를 하고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당히 길어졌고 또 30일강에 걸쳐서 한국사를 정리를 했는데 워낙 압축한 부분이라서 선생님도 말도 빠르고 일부러 빠뜨린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본 수업 때라든지 별도로 선생님 판서 수업을 통해서 보완을 해줄 테니까 공부를 해서 한국인으로서의 최소한의 기초 소양과 가치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강의 듣는다고 수고 많았습니다.